안녕하세요. 빠세 초대석 또 한 달 만에 또 모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는 특히 정비 사업에 있어서는 최고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미부동산의 김재경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네,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알기 쉽고 재밌게 전달해 주시는 걸로 정평이 나 있다 보니까 뭐 건설사에서도 그렇고 공공기관도 그렇고 아무튼 저도 그렇고 신뢰를 하고 우리 김재경 사장님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매월 나와주시고 계신데 나올 때마다 파격적인 주제를 갖고 오셔갖고 이제 좀 막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제가 어저께 받았잖아요. 네. 이게 이제 일부 거로 받았는데 역시 이제 이런 소재라든지 지금 어떤 부분들을 궁금해하시는 데 있어서는 최고가 아니신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부에 가져오신 주제가 어떤 겁니까? 네, 대선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대선에 대해서도 저희가 뭐 다른 주제를 다룰 건 아니고 부동산에 대해서 다루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공약 관련해서도 공통적인 공약으로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공급 공약이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항상 상단에 있죠. 이재명 후보님 같은 경우는 311만, 311만, 윤석열 후보님은 250만. 250만. 어마어마한 숫자고 아마 감이 안 오실 텐데 이 공급 숫자가 현실성이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게 뭐냐면요. 많은 분들이 311만 원 정도 공급하면은 드디어 내 집이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들을 하고 막 기다리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311만 호가 5년 안에 공급이 된다. 그럼 기다리라고 하겠는데 네.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말 뉘앙스로 들리는데 맞나요? 그렇죠. 사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현실성이 없고요. 아, 공약을 지키려고 이행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공약을 이행하면 또 안 되는 숫자다라고도 생각합니다. 이게 또 공약대로 이행을 해도 문제가 생기는 숫자다. 그렇죠. 할 거면 좀 제대로 해야 된다. 바로 시작하시죠. 네. 이재명 후보님 같은 경우는 311만, 이게 정말 핵심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윤석열 후보님은 250만. 근데 이조차도 원래 두 분이 공약 숫자가 똑같았었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250만 받고 더 하면서 막 이제 진짜 무슨 베팅하는 줄 알았어요. 이게 처음에 250만 원 시작한 게 아니라 100만 원부터 시작했어요. 네. 100만, 130만, 150만, 200만, 250만, 둘 다 250만, 막판에 311만. 이렇게 지른 거잖아요, 지금. 네. 서로 받고 콜, 예, 받고 콜. 더블 하면서 막 여기에 대해서도 약간의 공급에 대한 방향성이 차이가 있긴 해요. 이재명 후보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공급에 대해서 공공이 좀 주도를 하겠다. 공공주도. 임대주택이라든지 근데 이것도 무조건 공공이라고 해서 임대만 있는 게 아니라 분양도 60만을 하겠다. 그러네요. 네.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요. 네. 이제 윤석열 후보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공공이 주도하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50만 세대 해가지고 뭐 청년 원가주택이라든지 역세권 첫지 20만 세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부분들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사항은 민간이 주도하겠다. 250만이라고 하는데 이 숫자가 사실 좀 감이 안 오죠. 그렇죠. 큰 숫자라는 걸 알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정도면 될 것 같기도 하고 예전에 뭐 노태우 대통령 때 200만 원 했다고 하는데 가능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거 숫자만 놓고 보면 야 250만 세대를 짓겠다? 어느 후보가 되든 250만 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250만이라는 숫자의 감을 잡으려면 이 일기 신도시가 27만 세대거든요. 5개 일기 신도시가 27만 호. 네, 뭐 일산, 분당, 상동, 네. 중본, 네. 평촌 이렇게 5개인데 네. 다 합해서 27만 세대예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10배가 넘고 그렇죠. 예, 윤석열 후보도 8배가 넘네요. 아,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어마어마한 진짜 공급 물량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공급을 많이 하면 집값이 잡히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공급 숫자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함정이 있을까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250만 세대를 새롭게 짓겠다가 아니라 네. 이 물량 산출 방식을 조금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원래 있는 공급 물량에다가 플러스 알파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연평균 공급되는 물량이 한 30만 세대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간단하게 계산하면 30만 세대 곱하기 5 하면 150만이죠. 150만이죠. 대통령 후보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민간에서 공급되는 물량이 150만 정도는 된다. 상기 신도시라든지 2사 부동산 대책이라든지 5, 6 부동산 대책이라든지 8사 부동산 대책 각종 뭐 개발 공약들이 있었었잖아요. 그렇죠. 공급 공약들에 대한 것도 다 합쳐다 보면 한 200만 세대 정도가 돼요. 네. 그러면 그것도 다 받고서 네. 거기다가 이제 얻는 거예요. 음. 윤석열 후보님 같은 경우 50만 세대 더 짓겠다. 이재명 후보님은 100만 세대 더 짓겠다. 이런 네. 개념인 거죠.
이렇게만 보면 현실성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네라고 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조금은 이제 현실에 가까워진 것 같긴 해요. 네. 이게 허수는 아니구나. 그래도 좀 근거가 있는 수치였구나. 어느 정도 생각은 좀 했구나. 네. 근데 이거조차도 연평균 공급 물량이 30만 세대라고는 했었잖아요. 네네. 공급량이 많을 때는 한 얼마 정도까지도 갔죠? 50만 찍은 적도 있긴 했고요. 보통 30만 전후로 해서 적을 땐 20만, 많을 땐 40만이 넘고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공급이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2020년도부터 꺾이기 시작하더니 2021년도도 공급이 적었고 지금 보게 되면 네.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공급량이 보게 되면 워낙 적습니다. 2022년도도 30만이 채 안 되고요. 네. 2023년도는 30만이 조금 넘어가고 2024년도는 25만 정도밖에 안 되죠. 그렇죠.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내리막을 걷고 있거든요. 네. 서울은 2024년도는 13,000밖에 안 돼요. 둔촌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도 입주 시점이 밀릴 수도 있다라는 네. 말들도 들리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뭐 우리 이문식용 뉴타운에서 몇 구역이니까 레미안 들어오는 거 꽤 크잖아요. 네. 3천 세대인가 그렇게 되잖아요. 예, 그게 두 단지만 빠져도 15,000 세대야. 거의 여기 이미 13,000이면 그러니까요. 이게 2024년도는 가봐야 한다. 예, 저것도. 그렇죠. 예. 간단하게 뭐 30만 세대 곱하기 5 해도 150만이다라고는 했지만 사실 150만도 일반 기본적으로 공급되는 숫자에서는 조금 안 될 수가 있다라는 그렇죠. 게 첫 번째고요. 현 정권에서 200만 세대 정도를 공급하겠다고 이것저것 다 붙이다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물량의 산출은 일단 상기 신도시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삼기 신도시. 지금 토지 보상이 지금 막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제 뭐 조금 많이 진도가 나간 것도 있고 하나도 안 나간 것도 있고 막 섞여 있어요. 예. 네,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토지 보상금들이 풀리고 있어요. 네. 뭐 듣자 하니까 몇십 조가 그냥 막 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적게는 몇 조고 아마 총액으로는 한 32 정도가 풀릴 예정이라고 하는데 신도시로만 여기에 또 플러스 광역교통망 또 네. 토지보상비가 있어갖고 뭐 하여간 뭐 몇 자리 조가 아니라 몇십 조 네. 수준의 좀 돈들이 풀릴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네. 공급의 효과를 느끼기 전에 일단 토지 보상금이 어디로 가느냐? 또 부동산으로 가죠. 그렇죠. 보통 부동산으로 돈을 받으신 분들은 한 반 이상을 부동산으로 묻더라고요. 일단. 법무사님한테 듣다 보니까 네. 보상금 같은 경우로 또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양도세. 취득세나 예, 뭐 양도세나 세금적인 뭐 혜택이 세금적인 혜택이 있다라는 네. 얘기를 들었었어요. 물론 저는 이 토지 보상 쪽이 전문이 아니니까 네네네. 정확하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보상금이 나오면 결국 이 돈이 또 부동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렇죠. 빠숑님께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아직 시작도 못한 것도 있다. 이게 보상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발하는 곳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입주 시점이 정부가 말한 것처럼 빠르게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벌써 뭐 시간 지나다 보니까 3, 4년 훌쩍 지나가잖아요. 예, 지금 횟수로 4년 차가 됐습니다. 발표한 지. 네. 지금으로부터도 과연 몇 년 후에 입주할 수 있을까가 조금 의문이죠. 일단 이 부분도 오케이. 일단 오케이. 상기 신도시도 다 네. 포함이라고 일단 포함을 생각을 하고 해보고 네. 공급 대책들이 되게 많았을 때 56 부동산 대책이라든지 84 부동산 대책, 24 부동산 대책 이것저것 많았는데 비교적 최근이죠. 2022년도 1월 26일에 8차 후보지까지도 지정을 해버려요. 네, 그러네요. 그러면 이거 24 부동산 대책이 1차부터 7차까지 그리고 8차까지 하면 후보지는 정말 많은데 와. 상기 신도시를 발표해 놓고 보니까 사람들이 나는 경기도 신축 뭐 물론 좋긴 하지만 난 서울의 아파트를 원한단 말이야 라고 하니까 자 기다려봐 서울에도 공급은 충분하게 해주고 있어 다 합치면 이게 얼마나 많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잘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24 부동산 대책 1주년이 다가왔었을 때 국토교통부에서 보도자료도 냈었단 말이에요. 지금 뭐 일산 분당을 합친 수준의 17만 호를 도심에다가 후보지를 발굴했다. 뭐 잘하고 있다. 자화자찬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말들이 많아요. 본 지구 지정된 곳들에서도 주민들 간의 이견들이 존재하고요. 본 지구 지정도 안 된 곳들은 벌써 해제에 대한 움직임들도 나타나면서 국토부 항의 방문하는 지역들도 있고요. 좀 말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현금 청산 기준이라든지 조금 너무 과도하게 권리 침해하는 부분들도 없잖아요. 있는데 이 부분은 일전 영상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지난번에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렸었습니다. 핵심은 사실 공급을 하려고 해도 할 만한 데들이
뭐 많지도 않고 결국 도심지 공급의 핵심은 재개발 재건축인데 네. 이 재개발 재건축은 막아놓은 상태에서 공공재건축 하겠다 했지만 뭐 공공재개발들도 말이 많은데 공공재건축은 솔직히 거의 안 되고 있죠. 현 정권에서 200만 호 공급에다가 뭐 50만 호를 얹고 100만 호를 얹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네. 근데 이 200만 호 자체도 현실적으로 과연 가능한 숫자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다라는 거죠. 다음 정권 같은 경우는 사실상 50만 호, 100만 호 공급이 아니라 어떻게 따지면 아까도 공급량 보셨잖아요. 그렇죠. 공급량 보면 너무 적은데 실질적으로는 사실 100만, 150만을 공급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죠. 공급할 수 있을 만한 땅이 그러면 현실적으로 있느냐?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네.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를 합한 물량보다도 더 많은 물량을 공급을 한다라고 하면 실행을 하려고 해도 할 만한 땅이 없어요. 그렇죠. 용지 확보가 되지 않았다. 정부에서는 뭐 사실 서울 도심 내에서도 뭐 그냥 조그마한 막 땅들이 어떻게 국공유지라든지 공공이 가지고 있는 물량들 막 긁어 모아서 공급할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그 세대별로 보게 되면 여기 300세대, 여기 200세대, 뭐 그나마 좀 많다라고 해야 1000세대 뭐 이 정도거든요. 그렇죠. 이재명 후보님 말하는 것처럼 용산 민족공원에 막 쫙 올리고 이런 거 아닌 이상은 네. 좀 쉽지는 않죠. 정치인 분들께서 가장 하기 쉬운 선택지가 바로 무엇이냐면 신도시 개발이에요. 맞습니다. 왜냐면 도심지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 정책 같은 경우는 욕을 먹을 거는 다 먹고 과실은 다음 정권 혹은 다다음 정권에서 따가는 거죠. 네네. 당장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주면 재개발 예정이 될 만한 빌라들 가격대들이 막 뛰어 올라갈 거예요. 재건축 규제를 풀어주면 안전진단 앞두나 재건축 아파트들이 가격대가 다 뛰어 올라가겠죠. 그럼 뭐 또 막 집값 올라간 다음에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네. 빨리라도 공급되면 상관없는데 이제 재건축 규제 풀어준 이제 안전진단부터 출발하면 완공까지 아무리 못해도 15년 이상은 걸리거든요. 그러면 사실 다음 정권이 아니라 다다음 정권의 효과가 나타나는 건데 욕은 당장 내가 먹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죠. 제일 쉬운 선택지가 뭐 논만 밀어 엎어가지고 아파트를 짓는 거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정부 입장에서도 나쁜 사업이 아닌 게 대표적으로 LH가 네. 3기 신도시 하면 이건 완벽한 흑자 사업이에요. 네. 농지를 갖다가 헐값에 수용해가지고 용도 변경이라는 어마어마한 칼을 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권한으로 갖다가 용도를 바꿔서 농지를 상업지로 분양하고 그리고 주거지로 분양하고 이렇게 막 분양을 하는 거죠. 사업이 끝나고 나면 이제 부채가 확 줄어버려요. 네. 이게 바로 LH가 하는 사업 방식인 건데 그러니까 이거 돈도 벌고 LH 부채도 좀 줄이고 그렇죠. 공급도 명확하죠.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비판받을 수도 있는 것 중 하나가 멸실주택이 있다. 뭐 재건축했을 때 순증 효과가 얼마나 있겠냐. 네. 농지를 갖다가 밀어버리고 아파트 10만 세대를 지어버리면 이건 진짜 10만 세대가 순증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좋아할 수가 있는데 이제는 문제가 그렇게 지으면 땅도 없다는 거예요. 사실 3기 신도시가 인기가 있었던 것 중 하나는 1기 신도시보다도 2기 신도시 좀 더 멀리 갔었었죠. 네. 근데 2기 신도시보다 가까운 곳에 3기 신도시를 배치해요. 왕숙, 교산, 과천, 계양, 창릉, 대장 하면서 막 쭉쭉쭉쭉쭉 서울에 가까운 곳에다가 배치를 해놓으니까 2기 신도시 주민들이 막 반대를 했었잖아요. 네네. 아니 2기 신도시는 버린 카드냐. 1기 신도시 중에서도 뭐 네. 일산에서도 집값이 눌려 있어서 안 좋은데 고향 창릉에다가 38,000 세대를 때려지어 이거 뭐 죽으라는 거냐 하면서 막 반대하고 그랬었죠. 문제는 이게 3기 신도시가 발표를 하면 할수록 좀 애매해지는 게 나타나는 게 맨 마지막에 2017년도 8월 달에 발표한 택지지구들 같은 경우는 화성 진안, 봉담, 뭔가 장흥 이게 보다 보면 약간 좀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서울 근교에는 대규모 택지지구를 지정할 만한 빈 땅들이 많지 않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마지막에 발표한 택지지구 같은 경우는 교통대책도 솔직히 좀 미흡해요. 2021년도 2월달 발표했을 때만 해도 그 뭐 여기 뭐 광명 같은 경우는 워낙 또 가깝기도 하고 또 기존에 있었던 3기 신도시도 항상 신경 썼던 게 교통대책이었잖아요. 그렇죠. 교통을 어떻게 또 연결시키겠다, 아니 GTX랑도 연계를 시키겠다라고 했는데
맨 마지막에 발표한 애들 같은 경우는 뭐가 이것저것 써 있긴 하지만 진짜 중전철이 뚫린다 이런 내용들은 사실 많이들 빠져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해가 되긴 합니다. 이제는 수도권에다가 지으려고 해도 빈 땅들이 없어요. 네네. 항상 저는 지도를 세 가지 측면으로 보라고 해요. 일단 네. 우선적으로 우리가 많이 보는 게 일반 지도로 보죠. 네. 일반 지도를 보게 되면 지도가 보게 되면 쭉 주택들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다음으로 보라고 하는 게 바로 위성 지도로 보라고 합니다. 위성지도. 예. 중간에 약간 논밭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지적 편집도를 눌러보라고 하거든요. 눌러보면 여기 뭐예요? 용인 플랫폼 시티 뭐 짓겠다. 보다 보면 개발 계획들이 잡혀져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지금 서울 수도권의 요지들에 그냥 방치한 땅은 없겠죠, 당연히. 사실 이제 빈 땅들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서울 기준으로 해서 남쪽은 거의 동탄까지는 거의 다 이제 평지이다 싶으면 네. 주거 지역으로 다 차 있어요. 그렇죠. 용인도 개발이 되어 있고 뭐 지금 화성, 평택, 뭐 안성 뭐 다 개발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남쪽은 조금 없어. 그럼 이제 동쪽으로 보면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냥 태백산맥이 네. 막고 있어요. 남양주시에 조금 뭐 더 지정할 만한 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 뭐 그런 데들도 이미 사실 남양주도 뭐 하다 보면 많이들 이미 차 있기 때문에 뭐 일단 남양주 왕숙만 해도 6만 6천 세대니까 어마어마한 양이죠. 뭐 그쵸. 거기다가 뭐 사이사이에 뭐 남양주 뭐 진곤도 있고 기타 등등이 있는데 토지 보상한 것들 보게 되면 또 진도를 또 많이 빼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것도 일단 그 물량 확보 차원으로 지금 해놓은 곳은 아닌가 살짝 의심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와중에 신규로 또 지정할 만한 땅들을 보면 북쪽도 뭐 보면 생각보다 이것저것 지정들이 또 많이들 돼 있긴 해요. 네. 뭘 만들겠다, 뭐 하겠다 하면서 뭔가 계획돼 있는 부분들도 있긴 한데 북쪽으로는 더 올라가기 힘든 부분들도 없잖아 있는 게 군사보호 시설들이라든지 네네. 그리고 또 위로 가게 되면 또 상수원들도 있다 보니까 공장 같은 거 일단 못 들어서는 땅들이 워낙 많고요. 그렇죠. 북쪽도 그리고 산이 만만치 않게 많아요. 사실 서쪽으로 가려해도 이미 도시가 연담화가 사실상 다 되어 있어요. 아우. 김포국제공항을 아파트를 짓겠다 네. 라고 한 게 사실 이유가 있긴 해요. 왜냐면 여기 말고는 딱 보면 다 뭐가 다 차 있잖아요. 네. 마곡까지 개발이 다 돼 있다 보니까 이제 빈 땅이 없겠네 라는 생각 당연히 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나마 약간 조금 있다라고 하면 한강변으로 해서 김포라든지 이쪽에 좀 논밭이 있는 것 같아 라고 해도 아까 또 지적 편집도로 보란 얘기 했잖아요. 보면 뭐 풍무역, 도시개발구역, 한강 시내폴리스 일반 산업단지 하면서 뭔가 뭐 계획들이 다들 많이들 되어 있어요. 네, 이미 뭐 개발하고 있고 진도를 많이 뺐죠 또. 농지가 군데군데 있긴 하죠. 이런 정도 땅 가지고서 몇십만 세대를 지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찾아보면 한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금 서쪽에 있는 이런 논밭들 조금 이 정도 외로는 사실 서울 수도권에 빈 땅이 없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면 남양주 왕숙지구도 그게 6만 6천 세대인데 그렇죠. 50만 세대를 도대체 어디다 지을 것이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택지 개발이라는 그렇죠. 거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막상 하려 해도 지금 빈 땅들이 없다라는 거를 우리 같이 봤었죠. 네. 진짜 하려고 하면 어디로 내려가야 될까요? 이 동탄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죠. 동탄 밑으로 화성이라든지 평택이라든지 내려가면 논밭들이 많죠. 예, 그리고 거기 바로 충청도예요, 그러면 이제. 50만 세대, 100만 세대를 지을 땅도 없는데 네. 짓겠다라고 해버리면 사실 평택 고덕신도시가 네. 그동안 막 미분양의 무덤, 마이너스 피해 무덤 이런 오명을 벗어난 지가 몇 년 안 됐어요. 작년 초까지도 미분양 관리 지역이었었고 작년 하반기 때 풀렸어요. 네. 평택이 나쁘단 건 아닙니다. 뭐 네. 삼성 반도체 공장도 그럼요, 있고 좋죠. 네. 직주 근접성 하면서 뭐 거주 편의성도 괜찮고 하는데 사실 서울 출퇴근을 평택에서 하지는 않죠. 네. 평택에 있는 자체 일자리로 출퇴근하시는 거죠. 네. 수도권 공급 물량이라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논밭 다 갈아엎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아파트만 지으면 끝이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공급 공약이라는 거는 서울 수도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인 거잖아요. 저는 좀 잘못됐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네. 혁신도시는 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구도심을 갖다가 살리려고 하니까 길을 넓히는 것도 쉽지 않고 아까 말했던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든가 하려면 주민 이해관계도
뭐 복잡하고 오래 걸리고 이런 문제들이 존재하니까 그렇죠. 그냥 옆에 논바 싹 밀어버리고 도시계획 새로 해가지고 길 쫙쫙 대로변 깔고 학교 용지도 넣고 상업시설도 넣고 업무지구 넣고 공기업들도 이전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혁신도시를 만들었는데 기본적인 요건들을 갖춘 도시는 그래도 버티고 그러고는 있지만 그 주변에서도 읍면지역들이라든지 중소단 도시들 같은 경우는 거의 초토화가 되거든요. 네. 공급 정책이라는 거는 이렇게 숫자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좀 현실성 있게 움직여져야 된다. 그렇죠. 단순히 주택 숫자만 공급해가지고 이렇게 안정을 시키겠다가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구도심들을 좀 살려나가고 사실 서울 자체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노후도가 정말 높거든요. 네. 애초에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그냥 도심에 아파트를 원한다. 핵심은 비껴나가서 변죽만 두드리는 거죠. 양당 대선 후보님들은 이제 진짜 집권을 한다 하더라도 311만을 무조건 맞출 거야. 250만을 난 공약을 내걸어서 지킬 거야가 아니라 단 10만 세대를 공급한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국민들이 원하는 양적 공급이 아니라 질적 공급을 해야 된다를 핵심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즉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공약들을 봐야 돼요. 양당 후보님 같은 경우는 공통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두 후보님 모두 다 완화해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안전진단에서 계속 발목 잡혀 있었던 재건축 예정지들은 이제 좀 갈 수도 있겠네. 이재명 후보님도 그렇고 이 윤석열 후보님도 그렇고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완화 시그널들은 계속적으로 내비쳐주고 있어요. 윤석열 후보님 같은 경우는 더 나아가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완화시켜주겠다. 뭐 용적률은 둘 다 뭐 장난 아니에요. 뭐 용적률 500%, 4종 주거를 신설하겠다. 새로운 용도적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윤석열 후보님은 역세권 민간 재건축 같은 경우 500%. 어떻게 따지면 두 후보님의 공약들이 서로 닮아가는 부분들도 없잖아 있죠. 즉 이런 식으로 갔다가 재개발 재건축을 풀어줘서 주민들이 원하는 걸 계속적으로 공급해 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야 한다라기보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재개발 같은 경우는 사실 패러다임이 좀 많이 바뀌었죠. 비교적 최근에 신속통합기획도 나타나고 그 전에 공공재개발 5.6 부동산 대책, 2.4 부동산 대책도 나타났었고 최근에 서울시에서는 모아주택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었죠. 이런 식으로 정비에 대한 시그널들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재건축이 눌려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다시 재건축을 바라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개발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이제 또 추진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재건축은 그동안 막 규제 일변도였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풀리겠다. 대표적으로 이 안전진단 관련된 부분들이 풀릴 건데 도정법은 대통령이 바꿀 수는 없는 사항이에요. 그렇죠. 국회 소관이다 보니까 2차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토안전관련 이 두 곳밖에 없다 보니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현실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이 안전진단 가중치 그 전에 20%에서 50%로 올려놨었던 이 어마어마한 수치를 좀 교정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국토교통부 고시기 때문에 대통령님 의지만 있으면 국토교통부 장관님의 의지만 있으면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안전진단을 넘어가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있죠. 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일전에서 설명을 드렸었던 적도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 재건축이 이제부터 출발하면 사실 완공까지 15년은 걸린다. 기본이 그것도- 15분이죠. 기본. 그것도 빨리 가면. 예, 정상적인. 저는 이제 재건축은 다시 주목해 볼 때가 됐다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 부분까지 지금 뭐 길게 설명하자면 좀 어려우니까 제가 뭐 예를 들어 다음 달 같은 경우는 재건축 투자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주목하면 될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는 식으로 해보려고 하고요. 아, 좋습니다. 결국은 저는 이렇게 쭉 긴 장시간 설명드렸었던 거를 정리를 해보자면 250만, 311만에 대한 공급 공약들이 있지만 현실적인 숫자는 솔직히 아니다. 숫자를 맞추려고 해도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진짜 국민들이 원하게 도심지 개발을 현실적으로 좀 추진해주는 쪽으로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 깔끔한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일단은 뭐 공약을 내세운 것들은 보면 이제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고 도심 내에서는 정비 사업을 활성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규제 일변도로 갔던 이 재건축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거의 규제를 받다 보니까 위축이 돼 있었는데 상대 재개발에 대해서 대비
아마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재건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메시지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이왕 공공에서 힘을 써서 공급을 늘리시려고 하면 제대로 좀 공급해달라. 그러니까 제대로 좀 정비 사업을 추진해주고 신도시도 현실적인 조금 수치들로 가까우게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좀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100% 공감을 하고요. 부지 확보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부지 확보가 된 곳은 정비 사업은 이미 부지 확보가 돼 있는 거라서 신속통합계획처럼 간소화하거나 아니면 물리적으로 좀 뭐 돈을 도와주거나 이렇게 좀 좋을 것 같고, 신도시 사업은요, 이게 부지 확보가 안 돼 있는 것들을 발표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물량을 많이 공급하는 것도 좋은데 311만이 안 돼도 좋다, 100만도 좋다. 지금 김정우 선생님 말씀대로 좀 제대로 필요한 곳에 공급을 했으면 좋겠다. 진심으로 좀 기원을 합니다.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2부에서는 어떤 얘기 해주실 거예요? 지금 대선 전에 현재 지금 부동산 분위기가 네. 많이 헷갈려요. 뭐 저기 한국감정원어는 빠진다는 얘기만 나오고, 그렇죠. 예, 여기 이제 KB 국민은행에서도 그냥 보수적인 의견만 자꾸 나와요. 그러니까 판단을 자꾸 유보하게 하더라고요. 예. 홍남기 부총리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담화를 할 때마다 뭐 안정되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고 있잖아요. 강남이 3억 4천이 빠졌대요, 평균적으로. 근데 그렇게 빠졌다고 발표하는 날 아크루 레오파크가 47억 신고가를 찍었어. 네.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네. 그리고 실제로 거래 가격이 신고가를 갱신하는 단지들도 있지만 그렇죠. 좀 실제로 빠진 단지도 빠진 단지 있거든요. 있어요. 많아요. 되게 많아요. 사실 전 결론부터 얘기해 드리자면 지금 사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야 되는 이유와 그런 지역들 2부에서 네, 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리 구독, 알람 설정, 좋아할 거에 눌러주시고요.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